이 렌즈는 라이카사에서 만든 90mm 렌즈 텔레 엘마릿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미들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렌즈이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포토챗입니다. 오늘은 라이카사에서 만든 90mm 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 엘마릿이라는 렌즈인데 90mm 렌즈로는 엘마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 이후에 나온 렌즈인데 이것은 1964년도 정도에 생산된 렌즈로서 1세대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렌즈가 생산된 곳은 독일이 아니고 카나다입니다. 제가 한 20년 좀 지난 2000년 초반에 라이카 렌즈를 사용하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사진 동호회 활동도 좀 하고 해서 그때 라이카 클럽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좋은 생각, 그리고 정보, 그리고 우리 라이카 클럽에 올려져 있는 각종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카나다에서 생산된 렌즈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칼자이즈 렌즈, 라이카 렌즈를 사용하면서 좀 메딘 젊은이에 대한 좀 그런 맹신적인 게 좀 있었어요. 메딘 젊은이 렌즈는 매우 우수하고 좋다는 그런 상당한 좀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메딘 카나다를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뭐 짝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짝퉁이 아닐지라도 조금 떨어지는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상식으로는 좀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고급 브랜드는 본사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조금 이렇게 급이 떨어지는 거는 동남아나 이런데 OEM을 하고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가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메디 카나다를 보면은 조금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렌즈 아닌가 그런 선입견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이렇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카나다에서 생산된 라이카 렌즈가 굉장히 우수한 게 많다. 그걸 그때 알았어요. 카나다에 이제 라이카가 진출하게 된 배경을 우선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950년대가 들어오면서 카메라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전에는 이제 렌즈 카메라의 그 선두주자는 독일이었죠. 독일에서 거의 카메라 시장을 꽉 잡고 있었다고 봐도 되죠. 근데 이제 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업을 일으키고 또 광학이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어서 영역을 세계 시장을 좀 많이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라이카사도 약간의 어떤 위협을 느꼈고 또 그 시장이 큰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는 그런 아마 경영진의 목표가 있었겠죠. 아시다시피 이 라이카 렌즈는 지금은 이렇게 중고값이 얼마 안 하지만 이게 생산될 연도 195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막 일어나고 그런 시절이죠. 그때만 해도
이런 카메라 라이카 바디 하나 살려면 그 서울시 내 사대문이죠. 지금 뭐 서울시가 넓은데 강남도 서울시인데 그때에도 강남 지역은 뭐 경기도 광주군이었죠. 뭐 배추밭이고 뭐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서울 시내 그 사대문 안에 기와제 좋은 집 한 채가, 이거 카메라 한 대 값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라이카 카메라가 비싼 카메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 나라나 가서는 이게 판매가 안 되죠. 그래도 좀 라이카 카메라를 팔아먹으려면 경제적으로 조금 사는 나라, 조금 뭐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조금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의 판매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그 당시에 좀 잘 사는 나라가 그 미국이 있었죠. 굉장히 시장도 넓고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은 나라가 미국이었으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그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 카나다로 이주를 했죠. 그 카나다하고 그 미국하고 이렇게 경계쯤 되는데 그 큰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뭐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4개가 있죠. 거기 이제 온타리오 호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온타리오주의 그 미들랜드라는 지역이 있죠. 그 미들랜드로 공장을 이제 이전했죠. 그때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그 총괄 책임자로 된 사람이 그때 발트 클루크라는 분이 이제 총괄 책임을 지고 독일에 있는 그 공장 설비를 미들랜드에 완전히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 설비가 옮겨가고 그러면 뭐 기계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기술자들이 카나다로 이주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발트 맨들러라는 그 광학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와 함께 일했냐면 그 렌즈 기술자 그 막스 베락하고 같이 일을 했죠. 조수로 이렇게 일을 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라이카 역사를 이야기하면 에른스트 라이츠 1세가 이제 라이츠 광학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세계적인 반열에 올린 전설의 사람이 있죠. 라이카를 전설로 만든 세 분이 에른스트 2세, 그 기계 분야에는 오스카 바르나, 광학 분야에는 막스 베럭이 있죠. 그 막스 베럭과 함께 광학의 렌즈 설계, 디자인에 일을 한 사람이 발트 맨들라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카나다로 이주를 하게 돼요. 거기서 뭐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라이카의 막스 베락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년대부터 한 70, 80년대 그때 이제 렌즈 설계를 주도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기술자가 또 독일에 있긴 있었지만 이 카나다에서 설계한 렌즈 그러니까 그 발트 만들라 박사 설계한 렌즈가 좀 유명한 렌즈가 있는데 그 몇 개를 꼽아보면 우리가 뭐 라이카 크면 많이 들어본 렌즈가 있잖아요. 이제 주미크론 35mm 1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기회 안 와닿죠. 근데 보통은 이제 라이카 좀 애용하는 사람들은 608mm 이러죠. 어서는 또 8mm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뭐 라이카 좀 쓴다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는 렌즈가 608mm 거예요. 그 608mm를 만들러 박사가 설계하고 또 카나다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죠. 그리고 카나다 공장에서도 생산된 렌즈가 또 주미룩스 50mm 그 2세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주미룩스 50mm 2세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부터 렌즈의 어떤 광학 구조를 바꿔가지고 30년 이상 녹는한 유명한 렌즈죠.
그것도 설계됐고, 그 다음에 35mm 렌즈로서 좀 미룩스러워서 35mm 렌즈가 유명하죠. 그 렌즈도 이분이 설계했고, 그리고 뭐 라이카에서 뭐 가장 비싸다고 하나요? 뭐 또 녹티룩스라고 있죠. 그 이분이 설계했고, 그리고 이제 70년도 넘어가면서 일본 SLR에 대적하기 위해서 R 렌즈를 만들었죠. R바디 만들고, 그 주로 이분이 R 렌즈를 많이 설계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루 렌즈, M 렌즈, R 렌즈 여러 분야에 골고루 유명 렌즈를 많이 설계했는데, 자료에 보면 한 45종, 45종 이상의 렌즈를 설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70년,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우스 구조,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우스 렌즈가 이게 더블 가우스가 이 대칭으로 렌즈가 딱 보면 마주보고 있는 대칭으로 그게 더블 가우스 구조인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그게 좋죠. 그 개발은 엄청나게 1920년대 그때 개발됐죠. 근데 그게 이제 난반사가 많아가지고 기술이 안 돼가지고 만들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 이제 세대가 쭉 흘러오면서 이제 코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더블 가우스 구조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강하게 박사는 아니지만 뭐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 밝은 렌즈, 우리가 이제 2.0, 1.4 정도 되면 밝은 렌즈라고 하죠. 3.5 이상 넘어가면 조금 우리가 어두운 렌즈라고 하고, 기준은 없지만 대략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밝은 렌즈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테사 같은 그 3군 트리플렛 구조죠. 영국에서 만든 거, 제임스 테일러가 만든 그 3군 구조로 가지고는 어렵다. 밝은 렌즈로 가기 위해서는 더블 가우스 구조로 가야 된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론이 정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1.4 밝기 렌즈를 보면 대부분 이제 구조가 더블 가우스 구조를 띄고 있죠. 형태는. 이 렌즈는 좀 뭡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1세대, 2세대가 있고 실버 크롬이 있고 블랙 크롬이 있는데, 이거는 블랙 크롬이죠. 블랙 페인트가 아니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황동으로 만든 걸 좋아하는데, 이게 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페인트가 되면 더 좋았는데, 그래도 물론 뭐 가격이 너무 비싸가 제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욕심이 좀 함내 봅니다. 근데 이거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치고는 상당히 좀 묵직한 그런 또 맛은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섭섭하진 않습니다. 이 렌즈가 좀 뭐 흔히 이제 애칭으로 뭐라 불리냐면 90mm 렌즈 중에는 여기 패치라 불려요. 뭐 좀 통통하게 생겼다, 뭐 그런 의미로 아마 패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길이도 짧아 보이죠. 그리고 90mm 렌즈 치고는 길이가 좀 짧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보고 상태도 괜찮고 또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충동 구매로 덥석 샀는데, 이 90mm 렌즈가 이게 잘 사진을 찍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 사진 취향이 35mm, 50mm 찍다 보니까 쓸 일이 없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M 렌즈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이제 M3 이런 데 끼다 보면 이 M3가 이 좋은 카메라인데 딱 하나 단점이 이게 레인지 파인드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 레인지 파인드 방식은 SLR 방식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파인더에 딱 정해진 그 파인더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mm 파인더에 이 90mm를 끼워버리면 파인더 속에 조그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SLR은 딱 끼면은 그 파인더 요 화각만큼 딱 그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보이는 만큼 찍는데 이거는 이제 크롭을 하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90mm, 135mm 렌즈를 끼워버리면 이 초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쪼만해가지고 이거 보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M 바디에는 이게 좀 망원 렌즈, 90mm 넘어가는 렌즈들은 좀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렌즈가 생성된 건 있지만. 그리고 정말 이제 좀 멀리 망원을 보려면 R 렌즈로 가야 되겠죠. SLR 렌즈로 가야 되는. 그게 뭐 맞는 것 같아요. RF 카메라의 장점은 가볍고 속사 빨리 찍을 수 있고 여러 장점이 많이 있는데 다만 그 화인트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50mm 보다 넓은 화각은 별도, 그게 28mm라든가 22mm 낄 때는 별도의 화인다를 이렇게 끼워서 화각을 보면 되지만 망원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초점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M바디에는 한 90mm까지는 억지로 보면 보여요. 근데 아마 안경 낀 사람들은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안경 앞에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렌즈가 좀 라이카 매니아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상가격에 샀죠. 인기가 좋다면 뭐 가격이 비싸고 제가 이걸 뭐 살 수도 없었겠죠. 이 렌즈로 사진을 몇 개 찍어 봤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칼자이즈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 칼자이즈 렌즈를 찍는데 칼자이즈 렌즈 80mm로 찍으면은 그 올드 렌즈이기 때문에 그게 한 뭐 1940년도 뭐 다 그때 태어난 렌즈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역광 그 플레어에 좀 약해요. 고스트 효과도 좀 있고 요거는 이제 64년 그 이후에 태어난 렌즈이기 때문에 코팅도 잘 돼 있고 아마도 광학 기술도 발달했으니까 플레어라든가 고스트 그게 좀 적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50mm, 35mm 그런 화각은 칼자이즈를 많이 쓰지만 80mm, 90mm 넘어가면은 칼자이즈 렌즈보다는 이게 라이카 렌즈를 좀 선호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면 뭐 색감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오늘은 또 심심하고 해서 90mm 텔레 엘마릿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텔레 엘마릿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1세대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걸 찍은 요 렌즈를 찍은 사진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렇구나 걷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서 영상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유튜브를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